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인문학부 플러스 사업단 김지영 교수입니다. 오늘 성공회대 인문학부 플러스 성과확산센터의 열린 인문 강좌에 초대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근대 전환기의 유럽, 문화적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들어보시면 이렇게 짐작하시겠지만 느낌이 좀 어렵죠. 근대 전환기의 유럽 하면은 전환기라고 하는 거, 유럽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문화적 메타모포시스가 뭘까?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우선 먼저 그 문화적 메타모포시스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러한 문화적 메타모포시스가 잘 적용된 또는 그런 문화적 메타모포시스를 잘 구현했던 그런 나라가 있어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인데 그 중에서도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대에 헝가리가 어떻게 문화적 메타모포시스를 잘 구현했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이렇게 좀 최대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거기 이제 웬 예쁜 여성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화면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유럽의 그런 근대 전환기의 문화의 메타모포시스가 여러 양상에서 보여지는데 사실 제일 많이 보여지는 게 건축과 예술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그림을 딱 보시고 야,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봐오던 유럽의 그림들하고 많이 다르다. 이건 좀 뭔가 특별하네? 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오늘 강의가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야, 이거 알폰소 무하의 그림 같다라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럼 굉장히 좀 전문가 수준까지 가까우신 거죠. 그래서 이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탈바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탈바꿈. 그래서 문화가 하나의 문화를 만나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과 접목이 되어서 그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어떤 하나의 문화의 현상이 자신들의 문화로 바뀌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이제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요거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이 문화의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제가 특별히 얘기를 더 하고자 하는 것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나타났던 문화의 메타모포시스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문화의 메타모포시스가 뭘까? 메타모포시스를 한국말로 생각을 이렇게 번역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탈바꿈이에요. 탈바꿈. 즉 모양을 바꾸다, 형태를 바꾸다가 되는데 메타모르포시스 하면 이제 라틴 말이 되는 원래 그 어원은 라틴어에서 온 거죠. 메타 하면은 넘어가다라는 뜻이고 모르포시스 하면 형태란 뜻이에요. 그래서 메타모르포시스는 형태를 넘어가다, 즉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 있고요. 이러한 그 형태가 바뀌는 것이 문화에 적용되었을 때 우리는 문화의 메타모포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문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고 그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넓고 광범위한 문화라는 것이 탈바꿈을 한다. 이게 굉장히 좀 개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개념의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접변, 즉 만나는 거죠. 만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충돌과 갈등, 대립과 분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렇고 대립과 분열이 있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 혼란스러운 양상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로 변형 또는 변모되는 것, 즉 탈바꿈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문화의 메타모포시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숭실대학교에서 인문학부 플러스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의
이 중요한 아젠다예요. 저희 그 연구단의 아젠다가 근대 전환 공간의 인문학, 그리고 부제가 문화의 메타모포시스죠. 다시 얘기하자면 근대라고 하는 시기와 그 근대라고 하는 시기를 우리가 하나의 전환 공간으로 봤을 때 그 근대라고 하는 시기와 근대가 존재했던 그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문화적 탈바꿈, 문화적 변형, 이거를 총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저희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의 메타모포시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그냥 변모 또는 변형, 탈바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별하게 근대 전환기이기 때문에 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유럽과 한국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그 부분에서 뭐 살짝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뭐 그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좀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원적으로는 형태의 변화를 의미하지만은 이런 형태의 변화가 본질적인 속성까지도 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형태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이런 형태의 변화가 본질적 속성까지도 변하게 하는 그런 총체적인 현상이다. 약간 좀 막스의 관점 비슷한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물질이 의식을 이제 변화시킨다고 보는 거죠. 또 뭐 의식이 물질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게 관념론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물질이 의식, 즉 형태가 변화하면서 그 내용도 변한다고 하는 다소 좀 이렇게 막스주의적인 관점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이 메타모포시스라는 말은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사용되던 용어예요. 예를 들어 생물에서 나비가 이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이제 그 상태에서 있다가 그 나비로 바뀌게 되는 그 과정을 메타모포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에서 깨어나서 그 알에서 깨어나온 그 유충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돼서 번데기가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나비로 변모되는 그 모습, 그 양상을 메타모포시스라고 의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또는 생물학에서도 얘기를 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인문학적,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인문학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인문학에 대한 것들로 이 개념을 확장을 하게 되면 인문학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굉장히 변화가 무쌍하고 다양한 건데 이런 양상을 설명할 때 굉장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태나 현상을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우리의 어떤 다른 상황이나 사태나 현상이 접목이 되어서 우리만의 고유한 것으로 뭐 변화가 되었다. 바뀌게 되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문화의 그 메타모포시스 또는 문화의 탈바꿈 또는 문화의 변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서양에서 우리가 한참 그 유행하던 뭐 어떤 팝이나 락이나 이런 음악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한국의 젊은 무슨 작곡가나 또는 음악가들이 한국 상황에 맞도록 보다 좀 더 가볍고 듣기 좋은 그런 가벼운 그런 팝의 형태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는 그런 팝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벼운 형태의 팝 뮤직이 나오게 되는 거죠. 대중음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서양의 그런 뭐 강력한 뭐 헤비 메탈이나 하드 락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변모시키고 수용시켜서 이것이 일종의 우리에게 맞는 하나의 한국적 문화생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문화의 메타모포시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여기에 우리 그 BTS를 끌어들이기까지는 좀 묘한데 사실 BTS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서양의 문화가 한국적인 문화와 맞물려서 또는 접목되어서 새롭게 하나의 특별한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걸 할 수 있죠. 저도 뭐 방탄소년단 BTS를 좋아하는데 BTS의 음악이 완전히 서양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거기에는 뭐 문제라기보다도 이론이 있죠. 어떤 한국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근본 본질을 두었지만 그것이 한국의 것과 만나서 또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 현상이 되었고 그것을 세계인이 즐기고 소비하는 그런 현상이 되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의
메타모포시스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 하나의 예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의 메타모포시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변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의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한국의 것이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세계인도 분명히 좋아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는 분명히 이런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 또는 이것의 개념에 맞는 그런 변화들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것이 가장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 오늘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럼 이 메타모포시스가 과연 뭐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메타모포시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카스티러라고 하는 학자 또는 바브르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들어보시거나 알만한 지금은 그 프로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그 메타모포시스의 이론을 정립하고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분들이 이 세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뭐 카시러라고 하는 분은 문화를 어떤 상징 형식들의 유기체,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창조해낸 어떤 상징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어떤 이런 그 유기체적인 활동의 주체는 바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화는 자연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만들어지고 뭔가 창조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를 들어 우리가 저 멀리에 산이 있는데 산을 쳐다보면서 야, 산이 참 아름답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문화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산이 아름답기 때문에 산을 가꾸고 산을 즐기고 또 등산을 하고 이런 행위들은 총체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있지만 산이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의 자연현상인 것이고 그 자연을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느끼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 양상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문화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인 거죠. 로봇가 혹은 뭐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뛰어가서 주인을 쫓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강아지가 문화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러한 어떤 행위, 활동 또는 창조적인 어떤 것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하여튼 이런 모든 유기체적 활동의 주체가 되는 인간을 갖다가 상징적인 동물.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만들어내는 것의 총체적인 것을 우리는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시러는 문화 또는 이제 문화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인,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대상이 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문화 연구를 하려면 이러한 물리적 조건이나 역사적 경험 또는 심리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분이 뭐 되게 한 20세기 초 정도에 이런 그 개념을 작성을 제안하셨을 건데 저는 뭐 이 개념은 지금까지도 정확히 맞아들어지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물리적으로 외적 물리적 조건, 외적 현상이 어떤가 또는 그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또는 그 문화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경험, 어떤 경험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경험을 했는데 그런 식민지라고 하는 경험을 한 것이 일본에 대한 우리의 입장 또는 스탠스를 만드는 것이 되었고 또는 그런 것이 일본 문화에 대해서 또는 일본이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할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심리적 관점, 이거는 보다 좀 근대적인 얘기예요. 뭐냐면 심리적 관점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내용이죠. 즉 사람이 본성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가, 인간이 본성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런 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나쁜 것을 추구할 것인가 좋은 것을 추구할 것인가
또는 한목적적인 것인가 아니면 좀 목적적이지 않은 것인가 또는 우연적인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 차이가 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문화 연구를 할 때에는 물리적인 조건과 역사적인 경험과 심리적인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카시러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이 바브르크라는 사람은 이런 문화에다가 시간의 개념을 접목해서 문화의 기억 또는 문화적 기억 이것을 역사학에서는 문화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개념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바브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 기억의 흐름 속에서 같은 기억이고 같은 흐름인데 이 상징 형식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역사적 시기별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어떤 상징의 형식이 변화한다는 사실, 이거를 포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적 대상이 있어요. 있는데 이 대상이 19세기에 이거를 분석하는 모습과 20세기에 이거를 보는 모습과 21세기 오류를 해서 보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15세기에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물건이 있어요. 치국이 뭐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봤을 때 이것을 치국이라고 15세기에 인식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뭐 대단한 과학적인 발견이었겠죠. 근데 19세기나 20세기에 이걸 본 사람들은 뭐 굉장히 시도는 훌륭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쓸 수 없다. 따라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에 뭐 불과하다. 21세기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치국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 선조들이 훌륭하게 만든 것이고 또 굉장히 정확한 것이 있지만 현재의 그런 비의 양을 재는 과학기술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약하다. 이런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태나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고 하는 점에서 그러한 시기와 시간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연구하는 것. 그래서 그걸 갖다 문화의 역사, 즉 문화사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어떤 세계의 역사를 시간과 조응하는 문화적 단위로 본다. 즉 하나의 문화적 단위가 동일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는 그렇게 보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참신하고 독창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분은 정신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문화에 접근했다. 저는 사실 이 프로이트라는 분을 굉장히 이렇게 뭐 존경하기도 하고 물론 지금에 와서 프로이트의 여러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옳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프로이트라는 분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느냐면 근대 세계의 문을 여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 이전엔 신화와 종교와 신앙의 세계, 즉 믿음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그 당시 근대인들의 삶의 중요한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프로이트라고 하는 분은 정신분석, 인간의 심리, 그걸 의학적으로 보고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신의 의지나 종교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와 또 어떤 본능적인 그런 사람의 심리적인 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런 것들을 발견내고 찾아내신 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가져왔던 그동안 이제 인류가 생각해왔던 또는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존의 사고방식을 굉장히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연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즉 인간 중심이고 인간의 정신의 모든 것이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즉 그 당시 문화, 사회, 심리, 예술의 어마어마한 변화를 갖고 오는 거죠. 프로이트의 특징은 인류의 문화가 자연력의 지배와 인간의 충동 억제라고 하는 두 개의 버팀목에 의존해 있다. 즉 인간이 자연을 지배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 그 지배 그러니까는 이제 인간의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봤을 때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문화는 대립적 관계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사실 여기에서 이제 프로이트가 굉장히 아주 당대 사람들을 놀람에 빠지게 했던 이유는 이 본능적 욕구가 전부 다 성적인 거와 관계가 있어요. 즉 성적인 충동에 의해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의 근본에는 성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무엇을 창조하고 만든다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우아한 작업인데 그것의 본능에 밑바닥에 성적인 욕구에 의해서 성적인 욕망, 성적인 충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거 뭐 세상 깜짝 놀랄 일이죠. 그 당시에 기독교적인 신, 하느님의 의지랄지 무슨 뭐 종교적인 이런 거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어릴 때 경험했던 성적인 그런 욕구들이 성장하면서 제대로 발현이 안 되고 그것을 갖다가 발현이 됐을 경우에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막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문화를 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은 문화에 의해서 억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적인 내 욕구가 있는데 그 성적인 욕구를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막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 하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문화적이죠. 그러니까 문화는 사람들이 창조를 했으나 어떤 제도도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프로이트가 생각한 거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정신 분석을 통해서 보면 충동이라고 하는 인간의 충동이라고 하는 이것을 억제하려는 그런 어떤 기제 그리고 그것이 문화였었고 인간의 그런 본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잘 맞을 수가 없다. 대립적인 관계다. 이렇게 봤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그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문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간에 가까운 인간적인 관점에 더 접근해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프로이트의 관점이나 뭐 카시러나 바브르크나 이 세 사람의 누구가 옳고 누구가 틀리다는 관점보다는 서로의 그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사안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프로이트 정도에 와서는 그런 어떤 그 문화에 대한 관점들이 굉장히 학술적이고 학문적인 부분에 더하기 플러스 인간적이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종합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접변, 즉 만나는 거죠.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용, 만났는데 내가 저 사람의 저 문화의 타국의 뭐를 받아들여야 되죠. 즉 우선 만나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이런 매개를 통해서 내면적이고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그런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즉 현재 존재하는, 현존하는 세계는, 그런 세계의 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 상이한 문화가 서로 만나서 수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되는 일련의 그런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왔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이것을 하나의 경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메타모포시스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즉 메타모포시스를 아까 탈바꿈으로 바꾸면 이러한 경로는 모두 탈바꿈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쉬워지죠. 메타모포시스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 왠지 어렵고 거창해지는데 이렇게 외래무용이 문화가 들어와서 수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새로운 우리의 것으로 즉 BTS가 한국적인 그런 락으로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새로운 것이 나오는 이것이 바로 하나의 탈바꿈의 과정, 즉 메타모포시스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쉬워지실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문화의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되면서 동시에 결과, 또 하나의 과정이 되면서 동시에 종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고 또 그 창조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양가적 특성을 가진다. 양가적인 것은 가격이 두 가지라는 것이니까 그런 거죠. 자, 문화를 창조를 해요. 탈바꿈의 어떤 그런 그 느낌으로. 그러면서 그 창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문화의 탈바꿈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 탈바꿈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문화가 또 성취가 됐는데 그것이 또 다른 문화와 만나서 또 거기에 있던 다른 문화와 접변을 하면서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문화는 새롭게 창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건
인류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상적인 현상이다. 또 문화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태, 환경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지적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인위적인 것의 총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문화는 창조하는 주체, 즉 인간의 의지를 투영해서 또는 투사해서 또는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의 발현이며 그 발현이 수반하는 과정은 문화의 과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행하는,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든 행위가 문화적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활동은, 내가 하는 어떤 창조적 활동은 문화적 활동이다. 다만 그 문화적 활동이 감정에 의해서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화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본능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한 본능의 능력을, 어떤 본능적인 그런 그 충동을 억제하는 그런 것이 문화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마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이 교육일 거예요. 그런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습득하게 되면서 교양이 되면서 현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화가 교육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또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화는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시적인 것이지만 늘 변화무쌍하며 그 변화된 문화는 다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영속적으로 문화는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문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의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양식은 탈바꿈을 한다. 즉 메타모포시스를 한다라는 뜻이고, 문화의 메타모포시스를 연구한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다양한 현존 방식을 연구하는, 조금 이제 말이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것도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화의 탈바꿈을 연구한다는 것은, 즉 문화의 탈바꿈을 본다는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다양한 모습들을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 근본권은 무엇을, 그 문화는 무엇이었는지,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새롭게 탈바꿈을 했는지, 이거를 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숭실대학교의 주제도 굉장히 광범위한데, 저도 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편학을 하는구나. 보편적인 내용을 하는구나. 다만 이것이 현재까지 하나의 뚜렷한 그런 실체로서, 형상으로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좀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현존 방식에 대한 그런 연구인데, 인간의 현존 방식을 시간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문화의 역사 또는 문화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정한 공간적인 범위에서 문화를 보게 되면 문화의 사회 혹은 사회문화에 대한 연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특정한 공간은 그거죠. 한국, 우리가 한국의 문화를 연구한다. 한국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을 두면 그게 한국 문화가 되죠. 또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서울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의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대학이 예를 들어 구로구에 있어요. 그러면 구로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로구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럼 구로구의 문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구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벤처기업이 많고 또 어떤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다. 그러면 이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카페나 펍이나 혹은 무슨 놀 수 있는 곳들이 많겠죠. 다른 곳에 비해서. 그러면 구로구의 문화는 보다 젊은이 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또 구로구의 문화가 되죠. 그리고 또 성공회대학이 구로구에 있다. 그러면 이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곳에 성공회대학이 있기 때문에 성공회대학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보다 조금 더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이나 현상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것은 곧 성공회대학이라고 하는 이 기관의 문화, 성공회대학의 문화를 형성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문화를 크게 보면 굉장히 큰 얘기가 되는데 작게 좁게 보면 또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현실적인 문화가 되죠. 그래서 이런 공간적 범위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자, 여기에 있는 학교가 위치해 있는 구로구가 있는 서울이 있는 한국, 한국이 있는 아시아. 이런 식으로 범위가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공간적 범위에 대한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문화의 사회 또는 사회문화에 대한 연구가 돼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문화는 변화하고 변화된 문화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서 새로운 문화로 변화되는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문화는 끊임없이 메타모포시스의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당연하게도 이러한 문화의 현상을 끌고 가는 건 사람들이죠. 인간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행동이 끊임없이 변하고 시대에 적합하도록 바뀌는 것은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변해야 돼요. 자꾸 바뀌셔야 돼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에 기반한 행위로서 기존의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즉 기존의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혁명적인 인간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정당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남자 여자 관계가 있어요. 남자 여자 관계가 있는데 이 남자가 저하고 잘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여학생이 있어요. 남학생이 둘이 이제 잘 사귀고 있는데 이 남학생보다 더 잘해주는 남학생이 옆에서 생겼어요. 그럼 이 여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잘해주는 남학생한테 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남학생이 이 여학생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보다 더 잘해주는 것,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이러한 개념에서 늘 문화는 혁명적일 수밖에 없고 인간의 현재 상황을 타파해서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저는 굉장히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럼으로써 역사시대 이후에, 즉 역사시대라는 건 뭐냐면 인류가 글자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이 역사시대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선사시대가 되겠죠.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유물이나 뭐 이런 걸로 남겼겠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역사시대, 왜냐면 저는 선사시대는 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역사시대 이후의 문화는 특히 문화의 탈바꿈, 메타모포시스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러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 시차를 두고 연속적으로 지역 간의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문화의 메타모포시스가 이루어졌다. 문화적 메타모포시스의 양상은 언제나 당대에는 혁명적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했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거니까. 기존의 틀을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문화의 변화는 혁명적이기 마련이다. 그 롬시치 이그나치라고 하는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다페스트에서 공부할 당시에 제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제 지도 교수님이신데 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문화는 혁명적이다. 저는 굉장히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개념이 동아시아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문제죠. 꼭 혁명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문화의 메타모포시스는 근대 이후, 즉 19세기 한 18세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고 그러한 하나의 사례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그 예를 들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와 헝가리라는 나라가 두 개로 나라를 합쳐서 그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럽적이고 헝가리는 원래 기원이 아시아에서 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약간 동방적인 특성이 있는데 가장 서양적인 오스트리아와 약간 동양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헝가리가 만나서 아주 독특한 세체치오라고 하는 분리파라고 하는 문화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를 먼저 보게 되면 유럽에서 문화적인 메타모포시스가 실험되던 그런 시기와 공간인데 1867년부터 1918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헝가리 사람들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시대를 행복한 평화의 시기다
또는 평화의 황금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좀 문화적으로 고양돼 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주 그 문화에 대한 그런 그 아주 의식이 높았었는데 가장 전통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것이 문화이며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식인들이 그런 특징을 가졌다. 로베르트 무질이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 작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헝가리 예술가들이 오스트리아의 선진적인 문화를 받아들여서 헝가리의 동양적인 거와 합쳐가지고 소위 분리파, 세체치오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식의 독특한 기념비적인 건축들을 만들었고 이런 분리파 양식의 건축물들은 문화적 메타모포시스의 굉장히 전형적인 사례다. 제가 사진을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요 건물이 이제 부다페스트에 있는 그 공예 박물관인데 이 건물의 박물관의 외향과 내부의 모습을 보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모습과 굉장히 달라요. 무슨 바로크다, 로코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요 나뭇잎 모양이랄지 또는 여기에 녹색 타일을 썼다든지 내부에서 보게 되면 이게 꽃무늬라든가 이런 게 보이는데 이거는 유럽의 문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스만 투르크의 문화예요. 오스만 투르크에서는 꽃무늬나 그런 파프리카나 장미 이런 양식을 많이 썼는데 외형적인 건축물의 내부의 그런 조형적인 미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스트리아적인 건축과 터키적인, 헝가리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와도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받아서 일종의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만든 거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는 이게 헝가리의 그 맹인 연구소 건물인데 이 건물의 양식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유럽의 그런 어떤 로코코나 바로크 양식과 굉장히 다르죠.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첫 번째 이거는 이제 그 부다페스트에 있는 건물인데 요 양식은 트랜실바니아 양식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이나 또는 오른쪽에 있는 수영장 건물 같은 경우도 이게 1920년대 건물인데 10년대 건물인데 사실 지금 내놓아도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의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죠. 자, 이거는 이제 헝가리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헝가리 옆에 있는 세르비아라는 곳인데 사실 예전에는 이게 다 헝가리 땅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시청사 건물인데 이 건물을 한번 보세요. 제일 왼쪽에 있는 모습을 보면 왼쪽 탑은 뿔탑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꽃 모양이 되어 있고 오른쪽 탑이 작아요. 즉 왼쪽과 오른쪽의 탑의 모습이 대칭을 이루지 않는 것인데 이거는 기존의 대칭과 비율과 균형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은 당시에 대단히 혁명적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거예요. 가운데 그림을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의 루마니아의 그 어로드라는 곳에 있는 호텔 건물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당장 딱 디자인의 모습이 기존에 우리가 보던 서양의 것들과 너무나 다르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뭘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 이게 천주교 성당이에요. 이건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라는 곳에 있는 건데 이 성당의 모습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파리나 무슨 뭐 저기 부다페스트나 또는 독일에 있는 성당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상상을 벗어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그 건축물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세체치오, 즉 분리파 양식이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문화의 메타모포시스, 즉 문화의 탈바꿈의 한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이 사진은 지금 이것도 이제 헝가리가 아니고 지금 여기 세르비아 지역에서 가면은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을 보면 무슨 꼭 만화책이나 혹은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죠. 전형적인 어떤 그런 유럽적인 모습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타원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나 또는 요 뒤에 이 탑에서 이렇게 그 세워져 있는 모습이나 어떻게 보면 이슬람식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로크식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로코코 양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가장 유행하고 전통적이라고 하는 고딕 양식은 보이지 않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 독특하고 어떤 자기의 민족 문화, 즉 헝가리가 과거에 동양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민족 문화의 특성을 소규모화 접목을 시켜서 세체치오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그런 그 분리파 형식의
그런 건축물이 나오게 된 거죠. 이러한 현상 전체를 통들어서 우리는 문화의 메타모포시스다. 문화의 그런 탈바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제가 이 문화의 탈바꿈, 문화의 메타모포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예를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도 단순히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아니라 한국은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런 봉건적인 잔재를 일수하고 오늘의 근대사회를, 현대사회를 만들었죠. 근데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의 것을 수용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무슨 야구를 할지 축구를 할지 이것도 서양식 방식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재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축구에서도 전술은 서양에서 쓰는 전술과 다른 한국식의 그런 전술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가 세계적인 보편적인 운동이지만 한국이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또 예를 들어 서양화, 한국화 같은 그림 같은 경우에도 서양적인 기법을 받아들였지만 소재를 한국적인 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것이 다른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 돼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이와 같이 문화의 메타모포시스, 문화의 접변 현상은 늘 우리 주위에서 언제나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문화의 메타모포시스, 문화의 탈바꿈의 주인이고 향유자이고 그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려운 주제를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 성공여대 그 성과학습총괄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저의 연락처라든지 저에게 문의하실 수 있는 것들 아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문의하고 물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